저는 40이 넘도록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믿는 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집을 마련하고 일을 놓고 밤새 울어가며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남편은 늘 바쁘다, 힘들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비웠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어떤 여자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믿기 싫어 모른 척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취해 잠든 틈에 열린 핸드폰 속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잘 자, 사랑해. 그 번호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온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혼자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두 아이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모든 거짓과 마주 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올해 40을 훌쩍 넘긴 두 아이의 엄마예요. 2015년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저는 정말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나이 차가 9살이나 났지만 그만큼 더 넓은 마음으로 저를 품어줄 거라 믿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희는 신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필요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땐 뭐든지 괜찮아 보였어요.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젊은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냈고 저는 혼수 준비에 똑같이 2,500만 원을 보태며 결혼 생활을 함께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몸이 약해져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함께 생활비를 책임지던 시절이 끝나고 제 삶은 자연스럽게 가정과 육아라는 이름의 큰 책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역시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리라 믿었어요. 그러니 제가 경력을 멈추는 선택에 대한 후회도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초반과는 달리 남편의 시선은 점점 가정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제 명의의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본인의 논을 늘리는 데만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런다 생각하며 응원하기만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은 자신의 재산만 지키려는 마음, 본인 중심의 삶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품고 키우며 남편이 바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챙기고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떤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꾸린 삶인데 왜 모든 책임은 나 혼자 지고 있는 걸까? 결혼 생활의 작은 균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걸 포기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밤새 아이가 울어도 몸이 녹초가 되어도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본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취미 생활과 자유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어요. 저는 남편이 첫 아이니까 적응이 필요하겠지 하는 마음이라 믿고 싶었지만 갈수록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했어요. 육아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고 저는 밤낮이 구분되지 않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농사철이라 바빠, 오늘은 복싱 가야 해서 약속이 있어, 골프 좀 다녀올게, 늘 이런 식으로 가정을 뒷전으로 밀어놨습니다. 3월 이후엔 아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울고 웃는 사이 남편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며 자신만 가꿨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족은 당연히 누군가가 알아서 돌보겠지 하는 태도가 점점 견딜 수 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기대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관심을 느끼고 아빠가 집에 있어도 정서적 연결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거든요. 오히려 두 아이가 저만 의지하고 저만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차라리 남편 없이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남편은 가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없느냐는 말만 하며 저를 탓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한마디였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또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자유만 추구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독방 육아가 시작되면서 저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라도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했어요. 최소한 생활비라도 제때 주어야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매달 1일에 줘야 하는 200만 원조차 제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식이 손에 나서 지금 여유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 바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남편에게 가정이라는 건 책임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기한테 필요한 건 하나도 줄이지 않았어요. 복싱, 골프, 해외여행, 사람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한 각종 활동들. 저는 그 모습에서 너무나도 큰 모순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비는 못 주면서 왜 본인을 위한 소비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빛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분노와 허탈함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계속되는 무책임과 무관심을 보며 진심이 되어버린 말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이 둘의 양육비 300만 원, 위험한 경차 대신 실생활 가능한 차량 1대, 그리고 결혼 초기 맞벌이 시절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3천만 원 반환.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재산 분할로 가져갈 게 없어. 내 재산은 내 거야. 그 말은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집을 마련해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걸, 제가 독방 육아로 남편을 뒷받침했던 걸, 제가 경력을 포기하며 가정에 몰두했던 시간들을 그는 단 한순간도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거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야 하나? 남편은 점점 더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고 저는 점점 제 인생에서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재산 분할과
법적인 절차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넌 가져갈 게 없다는 말을 뒤엎기 위해서라도 제 몫을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너는 재산분할로 가져갈 게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웠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경력까지 끊긴 상태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제 결혼 생활에 기여를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서 들은 말은 너무나 냉정했어요. 남편이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제가 부모님께 받은 집 덕분이지만 그 사실이 법적으로 남편이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혼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외박 증거도 없고 가정 소홀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남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혼조차 마음대로 못한다고? 변호사님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예요. 누가 명확한 잘못을 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남편에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삶을 부정하는 판결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 독박 육아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모든 고통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미 없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지쳐 있는데 법은 제 편도 아니고 남편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삶을 흔들어 놓을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 지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너네 신랑 요즘 여자랑 술집에서 같이 앉아 있는 거 몇 번 봤어. 사진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바쁘다며 힘들다며 농사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다며 저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던 그 시간들 그 빈틈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제가 꾹꾹 눌러 참아온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제가 홀로 무너지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보내주던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희 남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사진 속에는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거리감은 너무 가까웠고 표정은 너무 익숙한 듯 여유로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 그거 그 형님 알지? 그 형님 여자친구가 잘 안 돼서 셋이서 만나서 술 마신 거야. 형님은 취해서 먼저 나갔고. 그런데 사진에는 남편과 그 여자 둘만 있었어요. 형님은커녕 가방,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한 듯 변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걸. 제가 믿어주길 바랐겠죠. 그동안 제가 남편의 말이라면 뭐든 믿어온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가 2개나 있었고 번호는 서로 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여자랑 술 마신 날 그 번호를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형님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감추기 위해 이름을 바꿔 저장해 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몸이 떨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 속 장면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지쳐 있을 때, 육아와 생활비 문제로 싸우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려 하고 농사철이라 바쁘다며 혼자 아이 둘을 안고 버텨온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지인이 보내준 사진 이후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오히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술 냄새를 풍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동안은 비밀번호 때문에 확인조차 못했는데 그날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으로 풀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지문을 핸드폰에 갖다 댔습니다. 제발 아무도 아니길 하고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형님. 그런데 번호는 제가 알고 있던 형님의 번호와 달랐고 문구는 더 충격적이었죠. 나 이제 잘게 사랑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락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확실히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 번호는 분명 예전에 남편과 술 마신 그 여자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숨기기 위해 형님이라는 가면을 씌워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그 문자를 영상으로 저장했어요.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2개의 번호를 비교해가며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 2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도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얼어붙은 사람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이 지나갔어요. 남편이 농사한다고 바쁘다며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지나간 날들, 주식 잃었다며 생활비를 미루던 날들, 가족 여행을 가서도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모습들.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가정이 귀찮아서 혹은 다른 사람이 생겨서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남편이 떳떳하다면 통신사에서 3개월간 통화 내역 문자, 발신수신 내역을 떼오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떳떳하지 않다면 분명 핑계를 대고 미루고 화를 내겠죠. 그 자체가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는 혼자 이 상황을 끌어안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아이들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양가 어른도 알아야 할 상황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옆에서 조용히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이제는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증거를 잡고 내가 선택한 길로 간다. 남편의 핸드폰 속에서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과 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대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속아왔고 그 속임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믿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참고 견디는 걸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겁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는 눈을 돌릴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것. 사진 한 장, 그리고 바꿔 저장한 연락처 하나가 제 마음속 결심을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이 결혼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과 외면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실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했던 감정도, 그동안 버티고 참고 살아온 이유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지치고 우울해진 건 단순히 남편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 무관심 뒤에 다른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난 순간 제 마음속 문 하나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 차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갈 길을 다시 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을 두고 계속 너는 가져갈 게 없다며 제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끊긴 것, 두 아이를 전적으로 제가 키운 시간, 남편이 집 걱정 없이 돈을 늘릴 수 있었던 기반,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버텨온 8년의 결혼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0% 기여도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면, 반복되는 생활비 지연, 두 아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여자의 존재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하고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해 보였던 건 기록하지 않고 혼자 참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가능성, 법이 제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까지.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이 결혼 안에서 이미 혼자였던 시간을 떠올리면 앞으로의 삶이 더 무겁다고 해도 지금보다 힘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참는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 문제도 이제는 떳떳하게 요구할 겁니다. 제가 버려둔 제 삶의 권리를 이제는 되찾을 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을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가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히 응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향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이혼, 양육권, 재산 분할 모두의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울며 참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제 제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을 여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며 살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어떤 변명을 하든 진실을 마주한 이상 저는 다시 예전의 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홀로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저를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다시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남편이 놓아버린 가정을 저라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가 큰 용기가 됩니다.